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진행 중이며 인천 한림병원 영상의학과 심뇌혈관센터에서 근무 중인 방사선사 서강현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원자력의학원의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의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육 진행에 앞서 심장질환 관련 소식들을 몇 가지 보고 가려 합니다. 먼저 국가통계포털에서 조사한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2위에 해당하고 있으며 관련 기사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혈관 질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3년 배포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심장질환 환자 수의 56.1%를 차지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혈액 공급에 장애를 일으키는 심혈관 질환을 말하며 이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 환자 수는 5년간 약 3.6% 증가한 반면 남성 환자 수는 18.8% 증가한 점인데 심장 혈관에 매우 안 좋다고 알려진 담배가 이 통계에 한몫하지 않았나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 수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은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통계를 보면 40대에서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10대, 20대 등 젊은 층에서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과 같은 위험 요인들이 젊은 층에서 증가됨에 따라 이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 더 이상 노년층만 걱정할 문제가 아닌 모든 세대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 질환의 증상이나 치료 등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이나마 전달해 보고자 교육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상동맥이란 심장에 산소 및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을 말하며 주요 혈관으로는 왼쪽으로 나가는 레프트 코로나리 아테리 줄여서 LCA와 오른쪽으로 나가는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 줄여서 RCA가 있습니다. LCA의 경우 레프트 메인 LM이라는 약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LM은 레프트 서컴플렉스 LCX와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아테리 LAD로 분지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 LCX의 경우 각각 OM 브랜치들이 나가며 LAD의 경우 다이아고널 브랜치들이 분지되고 ICA의 경우 원위부에서 PL과 PDA로 나눠집니다. 각 혈관들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부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있지만 LAD, LCX 그리고 RCA를 주요 혈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들의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면서 협착 또는 폐쇄되는 질환들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화면에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이 있으며 이런 질환들의 유발 원인으로는 옆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당뇨병, 그리고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지면 체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상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의심 증상으로는 흉통, 호흡곤란, 현기증 및 식은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이 확산되거나 계속 지속된다면 관련 질환을 의심하고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다양한 1차적인 검사들을 통해 질환을 진단하게 되는데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전사나 단층 촬영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질환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각 검사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자면 먼저 심전도의 경우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파장 형태로 기록하는 검사로 사지유도 6개, 흉부유도 6개로 총 12개의 리드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리드별로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며 아래 빨간 점선 그림과 같이 그려집니다. 심방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피파, 그리고 심실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QRS군, 그리고 심장 근육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발생하는 T파가 그려집니다. EKG 형태별로 다양한 질환들을 예상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응급질환인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ST 엘리베이션 마이오카디악 임팍션이라고 하는 이 스테미의 파형만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의 기본 파형에 스테미 발생 시 QRS군과 T파 사이에 ST 분절이 상승하여 초록색과 같이 형성되는데 이는 심장 질환 중 초응급 상황으로 90분 이내에 재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검사 및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코라고 불리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의 움직임, 심장의 구조, 그리고 혈류의 흐름, 판막의 이상 유무 등을 영상화하는 검사이며 대표적으로 관상동맥의 이상으로 해당 혈관이 담당하는 부분에 운동이 저하됐는지를 판단하는 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 RWMA를 분석하거나 혈액을 전신으로 퍼뜨려주는 자심실의 기능을 평가하는 Left Ventricle Ejection Fraction LVEF 등이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의 경우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여 기능들을 평가하는데 주로 아래에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PSLA와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PSSA 그리고 에이피컬 포챔버 뷰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액 검사입니다. 다들 병원에서 체열 한 번씩 진행해 보셨을 텐데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검사들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는데 트로포닌 T, 트로포닌 I, 그리고 CKMB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림병원에서는 트로포닌 T와 CKMB 수치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지표들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로포닌 T의 경우 0.014보다 낮을 때 그리고 CKMB의 경우 0.6에서 6.3보다 3의 범위 내에 있을 때 정상으로 판정을 하며 이 수치들보다 높게 측정될 경우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추가적인 관상동맥 조영술 등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들이 진행될 때 다량의 조영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콩팥 수치도 같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콩팥 수치로는 크레아티닌 그리고 비유엔 수치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크레아티닌은 0.5에서 1.4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비유엔은 10에서 26의 범위 내에 있을 때 정상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참고 수치들이 있는데 고지혈증이나 당뇨의 합병증으로도 관상동맥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토탈 콜레스테롤, TG, LDL, 그리고 HbA1c 등의 수치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정상 수치는 토탈 콜레스테롤의 경우 140에서 200 사이일 때, 그리고 TG는 50에서 200일 때, 그리고 LDL은 100에서 129일 때, 마지막으로 HbA1c는 4.0에서 6.0 사이일 때 정상의 범위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T라 불리는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입니다. CT는 X선을 이용해 인체의 단면 영상이나 3차원 입체 영상을 얻는 검사로 다양한 리컨스트럭션 기법을 활용하여 영상을 획득합니다. 대표적으로 표면 정보를 획득하는 SSD나 최대 강도에 대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영상화하는 MIP, 그리고 위쪽 영상처럼 해부학적 구조와 유사하게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VRT 기법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화면의 빨간색 원과 같이 1차적인 검사에서 질환이 의심되어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더라도
정상 혈류인 경우가 있으므로 관상동맥 질환의 최종 진단은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침습적인 검사로 손목 쪽에 라디알 아테리와 대퇴부 쪽에 페모랄 아테리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검사 전 천자 부위의 확인을 위해 다양한 검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위쪽 그림과 같이 컬러 도플러 기법으로 혈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 그림과 같이 매저먼트 기능으로 혈관의 직경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시술기구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화면에 보이는 쉬스라는 기구가 혈관으로 삽입되는데 일반적으로 6프렌치 크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프렌치당 약 0.33mm로 6프렌치 쉬스를 사용하려면 혈관 크기가 약 2mm 이상 되어야 합니다. 페모랄 아테리의 경우 대부분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라디알 아테리의 경우 2mm보다 작은 분들이 많아 이 경우에는 반대쪽 손을 측정해 보거나 아니면 페모랄 아테리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등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라디알 아테리와 관련된 검사로 알렌 테스트가 있습니다. 손목혈관은 엄지손가락 쪽에 라디알 아테리와 새끼손가락 쪽에 얼라 아테리가 서로 이어져 있는데 얼라 아테리가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라디알 아테리로 검사를 할 경우 손목의 말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안 되므로 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라디알 아테리와 얼라 아테리를 강하게 압박한 뒤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를 수회 반복하게 되면 손바닥이 창백해집니다. 이때 새끼손가락 쪽에 얼라 아테리를 압박하는 손을 놓게 되면은 약 5초에서 15초 이내에 혈류가 돌아오면 그때 정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이상이 걸린다면 얼라 아테리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상일 경우에는 라디알 아테리로 시행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반대쪽 라디알 아테리 또는 페모랄 아테리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혈관의 질병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라고 하는 ABI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ABI는 양팔과 양다리의 혈압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검사로 팔 쪽에 혈압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리 쪽에 이상이 있을 때 수치들이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페모랄 아테리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쪽에 일리악 아테리나 더 디스탈 쪽의 혈관들의 질병이 있을 때도 이 ABI 수치가 낮아지므로 페모랄 아테리를 통한 검사 시 관련 질환들을 추가로 검사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의를 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치가 0.9 이하일 때 유의미한 질환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소독하고 시술포를 덮은 다음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먼저 플러싱이라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화면에 보이는 매니폴드라는 기구에 환자에게 들어갈 기구를 연결시켜주는 튜빙이라는 선과 조영제를 주입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 실린지라는 기구를 앞뒤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환자의 혈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하는 A라인과 노말셀 라인을 연결하고 남은 곳에는 조영제를 연결합니다. 지금의 기구들은 안에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공기를 전부 제거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매니폴드는 3웨이라는 기구를 3개 합쳐놓은 기구로 파란색 레버의 방향이 화면과 같이 빨간색 화살표와 같을 때 3웨이를 화면의 화살표처럼 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레버들을 화면과 같이 돌려놓은 뒤 A라인 쪽에서 음압을 걸게 되면 셀라인이 흘러나와 해당 라인의 에어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화면과 같이 조정한 뒤 컨트롤 실린지로 조영제를 받으면 조영제 라인의 에어가 컨트롤 실린지로 모이게 되고 마지막으로 화면과 같이 레버를 변경한 뒤 컨트롤 실린지를 밀어서 남은 에어를 모두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남아있는 에어가 환자의 몸에 들어갈 경우 혈관이 막히면서 심근경색과 유사한 증상을 발생시키므로 이 과정은 검사실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한 모습의 전체적인 모습은 앞에 화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플러싱이 완료되면은 환자의 혈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A라인 쪽의 수치를 0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이를 제로잉이라고 합니다. 제로잉은 환자 모니터링 장비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지금 한림병원에서는 지멘스사의 센시스라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로잉을 마친 후 환자 몸속에 들어가 있는 쉬스 또는 카테터와 연결을 하게 되면 환자의 혈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 모니터링 장비에는 환자의 혈압뿐만 아니라 심박수, 산소 포화도, 심전도 등도 같이 실시간으로 나타내므로 검사 및 시술 중 환자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조영술 및 시술을 할 때 방사선사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의사의 옆에서 보조하는 어시스트와 검사 장비를 조작해주는 역할, 그리고 밖에서 매저먼트 등을 진행하는 백업으로 구성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혈관조영실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은 아무래도 검사 또는 시술 내내 엑스레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차폐를 좀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모든 근무자들은 납가운 그리고 납고글을 착용하고 장비에 부착된 보조 차폐 기구들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TAD라고 하는 열형광 선량계를 착용하여 각 분기마다 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 CAG의 진행 과정에 대해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AG는 라디알 및 페모랄 모두에서 가능하지만 페모랄 아테리를 통한 검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쉬스를 동맥에 먼저 삽입합니다. 네, 이 쉬스는 기구들이 몸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는 문과 같은 존재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쉬스를 통해 가이드 와이어를 심장 부근까지 삽입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서 진단용 카테터를 진입시킵니다. 이후 와이어를 제거한 뒤 카테터를 관상동맥에 걸어서 조영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방금 왼쪽 촬영한 상태고 이제 오른쪽을 찍은 겁니다. 네, 방금 전에 동영상에서는 편의상 하나의 카테터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걸어서 검사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왼쪽과 오른쪽에 사용되는 카테터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젖킨과 엠플라치 카테터가 사용되며 환자의 아나토미에 따라 적절한 카테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장 혈관은 3차원이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디텍터가 환자의 오른쪽으로 기울면 RAO, 왼쪽으로 기울면 LAO, 머리 쪽으로 기울면 크레니얼, 다리 쪽으로 기울면 코달이라고 하며 먼저 랩트 코로나리 아테리에 대한 검사를 보겠습니다. 한림병원에서는 RAO 코달, RAO 크레니얼, AP 크레니얼, LAO 크레니얼, LAO 코달, 그리고 AP 코달 뷰를 촬영하며 각각에 대한 영상은 화면과 같습니다. 각도를 크레니얼로 주었을 때 주로 LAD가 잘 관찰되며 코달로 주었을 때는 LCX를, 그리고 LAO 코달일 때는 LM, 레프트 메인에서 LAD와 LCX가 갈라지는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LAO 코달의 경우 거미 다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스파이더 뷰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를 검사하기 위한 각도입니다. 한림병원에서는 RAO 크레니얼 및 LAO 뷰를 촬영하며 각각의 영상은 화면과 같습니다. 각도를 크레니얼로 주었을 때 RCA의 원위부에서 갈라지는 혈관들을 잘 관찰할 수 있으며 LAO 뷰에서는 전체적인 RCA의 모습이 관찰 가능합니다. 앞에 CAG에서 질환이 관찰되었을 경우 환자분들에게 설명한 뒤 바로 시술을 이어서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기존의 진단용 카테터에서 가이딩 카테터로 변경합니다. 가이딩 카테터는 진단용 카테터에 비해 단단하게 제작되어 지지력이 증가하고 내경을 크게 만들어서 시술기구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술을 진행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술을 시행할 때 이제 다른 기구 외에 풍선으로만 넓혀주는 것을 경피적 관상동맥 혈관 성형술, 줄여서 PTCA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피규어에서 금속망으로 길게 이어진 부분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스텐트로 이전에 스텐트 치료를 받았던 분임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조형을 해봤을 때 이전에 치료받았던 부분이 좁아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시술 이후에 약을 안 드셨거나 약이 환자분과 맞지 않거나 혹은 흡연자분들의 경우 담배를 계속 피시거나 하면 발생되며 인스턴트 리스테노시스, 스텐트 안이 다시 좁아졌다 하여 ISR이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 해당 혈관의 원위부까지 가이드 와이어를 도달시키고 와이어를 따라서 풍선을 진입시킵니다. 이후 풍선에 기압을 걸어 넓혀주는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며 풍선을 넓힐 때에는 풍선 안에 조영제가 들어가므로 얼마만큼 퍼졌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풍선 카테터에는 화면과 같이 테이블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기압을 올릴 때 직경이 몇으로 늘어나는지를 나타냅니다. 노란색 부분은 노미날이라고 해서 풍선 사이즈만큼 넓힐 수 있는 기압을 나타내고 붉은색 부분은 버스트라고 해서 이 이상 기압을 올리면 풍선이 터질 위험이 있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렇게 넓히고 나면 병변이 있던 지점이 다시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충분히 넓어졌다면 시술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케이스로 분지부 병변 바이퍼케이션이라고 하는 병변의 치료 사례를 보겠습니다. 화면의 네 가지 영상은 동일 환자의 관상동맥을 촬영한 것으로 빨간색 원 부위는 바이퍼케이션 병변 부위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에서는 분지부의 병변이 잘 관찰되고 있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상에서는 다른 혈관들과 겹쳐서 잘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관상동맥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게 제일 잘 관찰되고 있는 두 번째 영상을 기준으로 시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분지부 병변의 경우 한쪽 혈관을 풍선으로 넓히면 다른 쪽 혈관이 막힐 수 있으므로 각각의 와이어를 진입시켜 놓습니다. 이후 한쪽 혈관에 풍선 및 스텐트 치료를 한 뒤 조형해 본 결과 이번 그림과 같이 다른 쪽 혈관이 거의 막혀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각 혈관에 풍선을 넣고 넓혀주었는데 이 과정을 키싱 벌룬이라고 합니다. 키싱 벌룬 이후 조형해 본 결과 각 분지부들의 혈류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렇게 시술을 종료하였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내원한 환자분의 영상입니다. RCA를 조형해 본 결과 초록색 원으로 나타난 중위부에서 혈류가 끊긴 것을 확인하였고 흡인용 카테터를 사용하여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혈전을 체외로 꺼내었습니다. 혈전으로 막힌 부위가 뚫리면서 파란색 원과 같이 혈류가 관찰되었고 이후 풍선 카테터와 스텐트를 사용하여 시술을 진행하였으며 주황색 원과 같이 원활한 혈류를 확인하여 시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 체외로 꺼낸 빨간색 원의 혈전들이 1에서 2mm 정도로 매우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관상동맥의 직경이 대략 2.5에서 3.5mm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혈전이 혈관 안에 있을 시 대부분의 내경을 막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앞의 시술 외에도 수술적 치료들, 대표적으로 관상동맥 우회술, 캐비지라고 하는 수술적 치료도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캐비지는 협심증 및 관상동맥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심장마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수술로 환자의 몸에서 혈관의 일부를 떼어낸 뒤 좁아진 관상동맥의 우회로를 만들어 혈류를 개선시키는 방식입니다. 주로 레프트 인터널 만마리 아테리, 리마라고 하는 혈관과 사피노스 베인, 그리고 라디알 아테리 등이 사용됩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초록색 원 부분은 플락으로 인해 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로 캐비지는 이 부분 이후에 혈관들의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초록색 화살표는 리마에서 바로 연결한 부분이며 파란색 화살표는 사피노스 베인이나 라디알 아테리를 떼어서 붙여낸 방식입니다. 이렇게 시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서 KBG가 더 좋은 것인가, PCI가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한 편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KBG의 경우 수술적 치료이기 때문에 흉부 및 앞쪽에 있는 복장뼈를 절개한 이후 KBG를 시행하고 이후 다시 봉합함으로 침습 정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PCI의 경우 이제 쉬스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확보하면 되므로 약 2-3mm 정도로 침습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회복 기간은 KBG에서 수주에서 수개월로 상당히 긴 편이며 PCI의 경우 수일 정도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적합성을 좀 살펴보자면 KBG는 수술 준비가 필요하므로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PCI의 경우 90분 이내에 재관류를 목표로 할 만큼 빠른 재관류가 가능합니다. 부작용 및 합병증에서는 KBG는 수술적 치료이므로 출혈 그리고 감염 등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PCI의 경우 시술 중 또는 시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혈관 천공, 스텐트 내 혈전, 그리고 재협착 이런 질환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적응증으로는 KBG의 경우 다혈관 병변이거나 LM에서의 심각한 병변일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PCI의 경우 단일 혈관 병변이거나 스테미 또는 ST 분절이 오르지 않는 심근경색을 넌스테미, 엔스테미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들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응증의 경우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닌 환자의 히스토리나 아나토미 그리고 협착 정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나 시술이 끝난 이후 체내로 들어갔던 쉬스를 제거할 때 진입했던 경로를 통해 피가 분출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부위에 맞게 지혈기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디알 아트리의 경우 기구에 공기를 넣어 주입하는 방식 또는 밴드로 압박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페모랄 아테리의 경우 혈관을 꿰매거나 풍선 및 지혈제 등을 부착하여 지혈하는 방식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사진들 외에도 클립으로 찝는다든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혈 기구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혈을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을 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면 왼쪽에 부풀어 오른 것처럼 가성동맥류가 나타나거나 이제 화면의 오른쪽처럼 다리에 피멍이 드는 출혈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생했을 때 적절한 시술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원래대로 되돌아올 수 있지만 환자분들이 느낄 불안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합병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전화번호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교육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